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이현석 회장은 우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4살 소년의 맑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거든요. 이 아이가 자신 앞에 있는 무덤을 가리키며 아빠라고 했다고요? 낡은 교복에 젖은 운동화를 신은 채 비에 젖은 소년. 하지만 그 얼굴은 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도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미소까지요. 현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도윤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이 아이는 왜 혼자 여기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은 봄비가 길게 내리던 울산 외곽의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회색 천을 두껍게 깔아둔 것처럼 어둡고 무거웠고 빗소리만이 묘지의 정적을 조용히 깨뜨리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그날만큼은 작아 보였어요.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발걸음도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현석, 이른의 재벌 회장. 그는 평생 숫자와 계약서, 회의실과 골프장 사이를 오가며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다고 했고, 때로는 차갑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고, 망설임보다는 결단을 먼저 내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그는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선 지 벌써 30분이 넘었어요.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발밑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이도윤, 자신의 맏아들. 8년 전에 세상을 떠난. 늦었구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회의실에서 쓰던 단호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작고 어눌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늦었다. 그가 다시 한번 중얼거렸을 때였어요.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다가오는 낯설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요. 현석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소년이 서 있었어요. 1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교복이 낡아 있었고 운동화는 젖어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묘비에 새겨진 이름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전 기억을 건드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소년이 다시 물었어요. 경계심이 있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무덤 앞에 서 있는 낯선 어른이 궁금한 것뿐이었습니다. 현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8년 전 도윤이 사고 피해자 가족과 만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현석은 단호하게 관계를 끊으라고 했어요.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 그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도윤과 연락이 끊어졌는데 설마 그때 그 여자와 아이까지 있었던 건가요?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나는. 현석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소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무덤 앞으로 다가가서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렸어요. 편의점에서 산 것 같은 작은 국화였습니다. 아빠, 오늘 중간고사 끝났어.
수학이 좀 어려웠지만 그럭저럭 할 만했어. 소년이 묘비를 향해 말했어요. 혼자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아빠, 이 아저씨 왜 여기 계시지? 아빠 아는 분인가? 소년이 현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전히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현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었단다. 아, 그래요? 회사 사람이세요? 그런 셈이지. 현석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도윤은 자신의 아들이었고 회사에서 일했으니까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빠 기억 많이 나세요? 저는 잘 기억 못해요. 6살 때 돌아가셔서. 그 말에 현석의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어요. 6살. 그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소년이 웃었어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렇죠? 엄마도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남 도와주기 좋아하고 약한 사람 편 들기 좋아했다고. 현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주워와서 치료해 주던 아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같이 괴롭힘 당했던 아이. 그때는 그런 도윤이 답답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 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냉정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더 냉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도윤은 끝까지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 앞에서도 그 아이의 어머니 앞에서도. 아저씨는 자주 오세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현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몇 번 오지 못했었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오늘이 처음이야. 그래요? 왜 갑자기 오게 되셨어요? 소년의 질문이 가슴에 박혔어요. 왜 갑자기 왔을까요? 자신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도윤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이가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냥 보고 싶어서. 현석이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도윤을. 그리고 지금은 이 아이를. 빗소리가 점점 세졌습니다. 소년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비 많이 오는데 우산 없이 괜찮겠니? 괜찮아요. 원래 비 맞는 거 좋아해요. 소년이 밝게 웃었습니다. 정말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현석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더 알고 싶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혹시 배고프지 않니? 근처에 밥 먹을 곳이 있는데. 현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소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를 아시는 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석은 안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묘지를 벗어나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현석이 우산을 기울여 소년이 비를 덜 맞도록 했습니다. 소년은 그런 현석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식당에 앉아서야 현석은 소년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도윤을 닮아 있었어요. 눈매며 코끝이며 웃는 모습까지. 어린 시절 도윤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이서준이에요. 서준이. 좋은 이름이구나. 현석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어릴 때 자주 쓰던 이름이 있었어요.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 이름으로 서준이라는 이름을 즐겨 썼었습니다. 혹시 너의 엄마는? 현석이 조심스럽게 물으려던 순간 서준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김지연이에요. 아빠랑 결혼은 못 하셨대요. 그 말에 현석은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지연. 8년 전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그 여자의 이름. 그런데 이 아이는 도윤과 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관계를 반대한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몰랐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니? 네. 고아원에 있어요. 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슬퍼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현실인 것 같았어요. 현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함과 충격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자신이 반대했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지금 혼자 고아원에서 살고 있다니. 자신은 손자의 존재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현석은 오래된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둔 파일들. 그 중에는 군산공장 사고 관련 자료도 있었어요. 김지연이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고 기록을 뒤져보니 당시 사망한 직원 중에 김진호라는 26살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관계란을 보니 여동생 김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어요. 도윤이 왜 그 여자와 만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관계를 반대하는 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자신이 은폐하려 했던 사고, 그 사고로 오빠를 잃은 김지연, 도윤과 지연의 만남, 그리고 자신이 반대했던 그 관계에서 태어난 손자. 현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외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그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서준이의 맑은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장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이후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008년 여름 군산 신공장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폭발 사고. 7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47분 군산 신공장의 화학 저장 탱크가 폭발했어요. 야간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들이 대부분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중에 26살의 젊은 기술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김진호. 화학공학과를 갓 졸업하고 꿈을 품고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김진호에게는 20살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던 김지연.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등록금도 생활비도 모두 오빠에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장은 참담했어요. 7 가족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석에서 한 청년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손에는 물티슈 한 장을 들고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청년이 바로 이도윤이었어요. 당시 29살 현석 회장의 맏아들이자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안전관리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그 청년을 보고 물었어요. 누구세요? 왜 사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날 밤 폭발이 일어나기 전 현장에서 여러 차례 안전 경고가 있었습니다. 가스 농도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공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작업을 강행했던 거죠. 오빠가 죽은 게 당신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회사의 법무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려고 했어요. 보고서는 다시 작성되었고 CCTV 영상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아버지 현석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회사를 위해 조용히 넘어가라는 압박만 돌아왔습니다. 도윤아, 내가 감정적으로 굴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진다. 이미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했잖냐. 하지만 도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김지연을 몰래 만나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어요. 제가 아는 걸 다 알려드릴게요. 오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게요. 지연과 도윤은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사고 진상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갔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진실을 밝히는 일은 계속 벽에 부딪혔습니다. 증거들은 사라지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회사의 힘이 너무 컸거든요. 보고서는 결국 작업자의 안전 수칙 미준수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도윤은 점점 침묵이 늘어갔어요. 회사에서는 승진 제의가 들어왔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지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2012년 봄, 지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도윤은 기뻤어요.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이 그의 마음에 작은 빛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아이 이름을 서준이라고 지으면 어떨까? 내가 어릴 때 쓰던 소설 주인공 이름이야. 하지만 현석 회장은 도윤과 지연의 관계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어요. 사고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라는 것이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여자와의 관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당장 정리하라. 현석은 도윤을 불러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지연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지연 씨와 함께 살겠습니다. 미쳤나? 회사가 망하길 원하느냐? 현석과 도윤은 크게 다퉜습니다. 그 후 도윤은 집을 나갔어요. 현석은 그런 아들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지연과 도윤은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했어요. 돈은 부족했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2012년 가을, 서준이가 태어났어요. 도윤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이한테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자. 진실하게 살자.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2015년 겨울, 도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장염이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유독가스에 노출된 적이 있으신가요? 폐와 심장에 손상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도윤도 그날 밤 사고의 피해자였던 거죠. 현장에 가서 구조 작업을 도왔던 그가 유독 가스를 마셨던 거예요. 병원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갔어요. 지연은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도윤은 병상에서 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 너희들만 힘들게 했네.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하지만 도윤의 몸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2017년 봄, 서준이가 5살이 되던 해에 도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도 몰랐던 현석은 늦게나마 이 소식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참담한 심정으로 무덤을 자주 찾던 것이었어요. 지연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세탁소, 식당, 편의점을 오가며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서준이는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엄마, 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서준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행복해. 그러다가 2023년 지연이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서준아, 엄마가 아파서 잠깐 병원에 가야 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지연의 몸은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오랜 빈곤이 그녀의 건강을 갉아먹었던 거죠. 작년 겨울, 지연이 마지막으로 서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서준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아빠처럼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현석은 이 모든 이야기를 그날 밤 서류를 뒤지며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김진호의 사망 기록, 김지연의 병원 기록, 그리고 도윤의 사망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자신이 덮으려고 했던 진실이 결국 자신의 아들과 손자의 삶을 망가뜨린 거였어요. 현석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문장 하나로 사람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그리고 너무 늦게나마 덮인 이름들을 다시 불러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김진호, 김지연, 이도윤. 그리고 이제 혼자 남은 손자 서준이. 그는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DNA 검사를 준비해라. 그리고 군산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다시 검토하자. 며칠 뒤 현석은 조심스럽게 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99.9%의 확률로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준은 고아원 앞에서 현석을 만났어요. 여전히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현석이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서 서준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자신을 찾았냐고. 그 짧은 질문에 현석은 한참을 말없이 운전대만 잡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서준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들.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거든요. 현석이 불편하면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신 여기 음식이 비싸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현석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14살 아이가 음식값을 걱정하다니.
지연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식사 중에 현석은 서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잘하는 편이라고,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꿈이 뭐냐는 질문에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엄마 같은 분들을 치유해드리고 싶어서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현석은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이 아이는 원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구하원에서 사는 게 힘들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서준은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원장님도 좋으시고 친구들도 있다고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현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견뎌왔는지. 식사를 마치고 나서 현석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자신의 집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곧 성북동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마당과 기와지붕, 그리고 우아한 한옥의 모습. 서준은 입을 살짝 벌리고 바라보았어요. 정말 큰 집이라고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현석은 긴장했어요. 집 안에 다른 식구들이 있었거든요. 둘째 며느리 최은경과 그녀의 딸 지수, 그리고 막내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지수가 가장 먼저 서준을 봤어요. 20살 대학생인 지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고 부엌에서 나온 은경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변호사 출신인 그녀는 금세 직감했습니다. 현석이 내 손자라고 도윤이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준영은 소파에서 일어나 형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현석이 며칠 전에 알았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을 때 은경이 잠깐 얘기를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서준을 힐끗 보더니 지수와 함께 정원 구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지수가 마지못해 서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간 후 은경은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 성급하다고. DNA 검사 결과는 확인했느냐고 물었어요. 현석이 확인했다고 답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경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이가 나타나면 과거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특히 군산 사고 건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깔끔하게 정리된 일인데 굳이 다시 들춰낼 필요가 있느냐고요. 현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을 때 준영이 거들었어요. 당시 보상 처리나 언론 대응을 자신들이 담당했었다고. 아버지는 큰 그림만 보시면 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그 일을 다시 건드리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현석은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당시 자신은 사고 수습을 준영과 은경에게 맡겼었어요. 큰 방향만 지시하고 세부적인 처리는 그들이 담당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은경이 계속 말했어요. 재산 문제도 복잡해질 거라고. 상속 구조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통해 과거 사건들이 재조명받으면 곤란하다고 강조했어요. 준영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조용히 양육비만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정원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준과 지수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현석은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의 말은 듣지 않기로요. 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손자이고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군산 사고 건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은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님, 그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자칫하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영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현석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반대하는지, 왜 군산사고, 재조사를 그토록 막으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그는 정원으로 나가 서준을 불렀어요. 서준이 다가왔을 때 현석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구하원으로 돌아가자고, 내일 다시 만나자고 말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이 물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에 현석은 잠시 멈춰 섰어요. 이 아이는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해결할 거라고 말했을 때 서준이 다시 물었어요. 자신이 귀찮은 존재인지 말이에요. 현석은 절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소중한 손자라고, 그것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날 밤 고아원에 서준을 데려다 준 후 현석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여전히 은경과 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은경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정말 군산 사고를 재조사하시려는 거냐고. 그럼 자신들도 각자 할 일을 해야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위협이었습니다. 준영도 거들었어요. 이사회에 현 상황을 보고해야겠다고, 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석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나오고 싶다면 그러라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어요. 군산 사고 재조사는 반드시 진행하겠다고요. 그날 밤 현석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은경과 준영의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재조사를 막으려고 하는지,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궁금했어요. 현석은 오래된 서류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군산 사고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당시 자신은 큰 방향만 지시했고, 구체적인 수습 과정은 준영과 은경이 처리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의 보고가 너무 간단했었어요. 휴대폰에 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할아버지를 만나서 좋았다고, 내일도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현석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날 거라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설령 가족들과 맞서게 되더라도요. 그리고 군산 사고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도윤이 그토록 밝히려고 했던 진실을 말이에요. 그 다음 주 현석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산 사고 재조사팀을 꾸렸어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사단이었습니다. 은경과 준영이 반대했지만 현석은 단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조사팀이 구성되고 나서 며칠 뒤 서준이 다니는 중학교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서준이 거짓 신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당황했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현석이 급히 학교로 달려갔을 때 서준은 교무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모든 게 무서워졌다고 말했어요. 서준이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현석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된 공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현석은 서준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저녁, 그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은경이 급히 달려와서 말렸어요. 너무 성급하다고, 법적 검토도 안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석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그리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도 밝혀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현석은 회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현석은 단상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먼저 혼란을 드린 점 사과한다고 말하며 시작했어요. 자신에게는 손자가 있다고, 맏아들 도윤의 아들로 올해 14살인 이서준이라는 아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가 왜 지금까지 숨겨왔느냐고,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현석은 며칠 전에야 이 아이의 존재를 알았다고, 자신이 무관심했고 무책임했다고 답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2008년 군산공장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현석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김지연 씨는 당시 사고로 오빠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석은 예상치 못한 폭탄 발언을 했어요. 2008년 군산공장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그리고 이번 기회의 사고 전체를 재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은폐되었거나 축소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모두 밝혀내겠다고 말했어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벌 총수가 자신의 회사 사고를 재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현석은 계속해서 안전보다 비용을, 사람보다 일정을 우선시했던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상 은폐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들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폐가 있었느냐고,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현석은 조사가 진행되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가족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느냐고, 재조사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일부에서 재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현석은 곧바로 재조사팀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이 발견한 문서들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당시 사고 직후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는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외부에 제출될 때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정을 지시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준영과 은경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보상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강요했고 그 차액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어요. 조사팀장이 현석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현석 회장은 큰 방향만 지시했을 뿐 구체적인 조작과 은폐는 모두 준영 이사와 은경 변호사가 주도했다고 말했어요. 현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맡긴 가족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그리고 도윤이 왜 그토록 괴로워했는지도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현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경과 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다급했어요. 은경이 먼저 재조사를 중단해달라고
회사에 큰 타격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영도 과거 일을 들춰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거들었어요. 하지만 현석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군산 사고 때 그들이 뭘 했는지 말해보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은경과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현석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은경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준영도 당시엔 어렸고 경험이 없어서 잘못 판단했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현석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물러나라고 말했어요. 은경이 발악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자신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위협했어요. 하지만 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적 문제는 검찰이 알아서 할 거라고, 내일 모든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서준은 할아버지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도윤이 어릴 때 쓰던 방에서 말이에요. 복도 건너편에서는 은경과 준영이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 방에서 나와 현석에게 물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떠나는 거냐고요. 현석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서준은 잘못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고, 서준과 할아버지처럼 말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은경과 준영은 집을 떠났습니다. 지수도 함께 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지만 현석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그날 오후 현석은 군산에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서준과 함께 말이에요. 김진호를 비롯한 사고,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서 현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서준도 비석 앞에 꽃을 놓고 말했어요. 외삼촌 엄마 아빠에게 자신이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잘 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은경과 준영이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군산 사고 은폐 혐의와 회사 자금 횡령 혐의였습니다. 현석은 서준과 함께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 둘이서 함께 하자고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준비됐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현석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악한 자들은 응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손자와 함께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경과 준영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현석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사과를 하는 일이었어요. 군산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추모공원에 선 사람들의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현석이 직접 마련한 새로운 추모비 앞에는 7명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진호, 첫 번째 줄 중앙에 자리했어요. 추모식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16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상처는 여전했어요. 김진호의 부모님도 와 계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두 분은 현석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석이 단상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는 없었어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16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어요. 당시 안전보다 이익을,
사람보다 일정을 우선시했던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어요. 가족들 중 일부는 울었고 일부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현석은 그 모든 반응을 받아들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현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이곳을 안전교육의 현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선생님이라고 안전은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준이 현석 옆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 생전에 써둔 편지였습니다. 서준이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지연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잘못을 없앨 수는 없어도 끝내지 않으면 오래 아프다는 말, 오늘은 조금 덜 아픈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바람이 그 말들을 천천히 멀리 데려갔어요. 추모식이 끝난 후 김진호의 어머니가 현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호가 살아있다면 이 아이를 예뻐했을 거라고, 이제 그만 아파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현석과 서준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화려한 호텔이 아닌 동네 할머니가 운영하는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서준이 이런 곳이 더 편하다고 말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현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살면서 힘든 건 없냐고, 뭔가 필요한 건 없냐고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준이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외삼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고 싶다고요. 현석은 약속했습니다. 도윤이 어릴 때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좋은 이야기도 힘들었던 이야기도 숨기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제야 진실을 말하게 되었느냐고요. 그 질문에 현석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와 가족을 지킨다는 핑계로 진실을 외면했다고. 하지만 서준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지켜야 할 게 뭔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거짓말 안 하실 거냐고요. 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대 안 하겠다고, 서준에게만큼은 항상 진실만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서재에 불이 켜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군산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 안전교육센터 건립, 그리고 장학금 지급 계획까지. 서준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재단 이름을 김진호 안전재단으로 하면 어떻겠냐고요. 외삼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현석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슬로건도 서준의 아이디어로 정했어요. 숫자보다 사람, 속도보다 하루 더 안전하게.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에 대해서요. 서준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으냐고요. 현석은 한참을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아마 이제 밥 먹자고 했을 거라고, 울지 말고 먹자고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만히 달래주었어요. 서준도 그런 느낌이었나 봅니다. 배시시 웃으며 그럼 우리도 밥 먹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현석이 직접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재벌 회장이 손자를 위해 라면을 끓이는 모습, 그 누가 상상했겠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서준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고 싶다고 말했어요. 현석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준이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이름들을 다시 불렀다. 늦었지만 이제야 처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문장은 사람을 지울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서준은 그 문장을 오래도록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몇 주 후 현석은 회사에서 큰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완전한 전환, 그리고 자신은 안전 고문으로만 남겠다고 선언했어요. 진짜 은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지만 현석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제는 회사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서준과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서준은 기뻤습니다.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자신은 특별 대우받지 않고 평범하게 자라고 싶다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석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도윤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 후 김진호 안전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서준이 이사회 최연소 멤버로 참여했어요. 물론 상징적인 역할이었지만 서준은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에서 서준이 제안했습니다. 꿈이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자고요.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현석은 그런 서준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할아버지와 손자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말이에요. 서준이 현석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하냐고요? 현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이런 기분은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서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숨을 고릅니다. 누군가에겐 끝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시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들의 문장에는 변명이 사라지고 책임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으로 말이에요. 회춘극장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갖고 주무시길 바라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